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7%, 나스닥 지수는 0.7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와 유로화의 환율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환율 조작 개입을 하고 있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예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3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란 협상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서비스업 업황이 지난달보다 악화한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6월 서비스업 PMI가 지난달 56.9에서 55.1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여전히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디스 측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신용 등급이 악화할 수 있다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2100선마저 이탈하고 2098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반도체 업종들 크게 빠지면서 우리 시장 약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하면서 69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부 측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22 총재 후보로 내정되면서 IMF는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함께 세부 내용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당장 인보사가 사업의 전부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여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즈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이 여러모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시장 측에서는 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는 최근 좀 어려운 모습이 있는데요. 예상만큼 미국 증시는 정말 사상 최고가의 모습을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 3대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잠깐 좀 말씀이 좀 됐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주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이제 미국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결국 경제 지표가 안 좋다면 이제는 금리를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인하할 것이다. 그런 어떤 인하 기대감 속에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3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그만큼 경제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잠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실 차트가 미국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를 넘어서 2018년도 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2018년도 12월 달이죠. 이때 2만 1,000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000선을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 6개월 만에 근 25% 이상 급등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상당히 좀 시각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4번의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즉 2018년도 말부터 어떤 미국의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2018년도 이후에 최근 들어서 6개월 동안 미국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 FOMC가 7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리는데요. 7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종목별 흐름을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우 차트의 모습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볼 중에 몇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등락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차트의 모습이 좀 잠깐 좀 오갔는데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슨이 30개 종목인데요. 이 가운데서 26개 상승을 하고 3개 종목이 하락, 그리고 1개 종목은 일단 보합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도 상승률 1위를 달리는 것이 P&G, 그리고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등 기본적으로 소비재 그리고 리테일 쪽에 예상보다 급등했다는 걸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소비재 리테일 쪽은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여러 팩트를 좀 체크해보면 여전히 눈에 띄는 것들은 이 팩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상당히 그 지수의 모습이 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0.17%의 어떤 상승을 보이겠고요. 또한 프랑스가 0.75 등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증시가 어제 이후에 상승을 좀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후부터 왜 유로존의 어떤 증시가 왜 이렇게 상승할까 이런 좀 체크를 해보니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 관련돼서 이제 IMF 총재가 이제 유럽 중앙회 총재로 11월 달부터 이제 할 것이다. 그런 평가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유로존 같은 경우 상당히 최근 들어서 어려웠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어떤 유럽 중앙회 총재가 지금보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 것입니다. 즉 양적 완화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또 다른 유럽 중앙회 총재 즉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총재가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이 되어 있다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얼마나 부진한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어저께 나왔던 그 자료 모습인데요. ADP 그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를 보면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4만 1,000명인데 어저께 데이터를 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약 10만 2천 명입니다. 즉 지난 5월보다 6월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의 모습의 기본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거죠. 미국은 무역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미국이 무역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이 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미국은 좀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지난 4월 달의 데이터입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약 512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제 발표된 5월달 무역 수지는 오히려 지난 4월 달보다 더 많은 555억 달러, 즉 무역 수지가
역시 똑같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미국의 어떤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무역 수지가 더 부정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의 기본 팩트 관련돼서 서로 간의 협상을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무역 수지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결국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힘이 이길 수 없다 그런 판단 속에서 미중의 무역 협상은 결국 휴전을 갔다는 거 보면 이후에는 휴전을 넘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기본적으로 공산품들을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무역전쟁 관련돼서는 일단 졌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 약 10분 전에 발표된 우리 시장의 좀 지표를 살펴보면요. 5월에 경상 수지가 49억 달러 정도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지의 경우는 6년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현재 수출에 대한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일단 어저께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입장이 발표됐었죠. 네. 2018년도 말 작년 말 관련돼서 2019년도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놨는데 오히려 0.2%포인트를 기본적으로 7월 달에 발표했다는 걸 보면 결국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신 것처럼 5월 달 경상수지 흑자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롱텀 즉 상품 수지는 64개월 그러니까 64개월이면 5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바라보는 2019년도를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화웨이 관련돼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반대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최근 들어서 몇몇 그 글로벌 지수 관련돼서 국내 즉 한국의 코스피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 몇 가지 평가로는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그 아베 총리의 이제 그 소위 그 반도체 관련돼서 일본이 특화되어 있는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돼서 몇몇 그 기본적인 그 우리가 통상 그 아키라고 그러는데 몇몇 그 섹터 관련돼서 일본이 거의 90% 이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리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 넘기지 않겠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용이 된다면 결국 한국이 가장 강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의 어떤 라이선스를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어제까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일본의 그 몇몇 신문을 보면 결국 한국이 상당히 수출이 적게 된다면 그만큼 일본도 그만큼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2019년도 정부가 바라보는 기본적으로 GDP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정부가 한국도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22 총재 후보로 현재 내정이 되면서 IMF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좀 되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총재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는 유럽의 유럽 중앙의 총재가 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IMF는 우리가 통상 그 과거에는 그 리카르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인물 이름이 라가르도라고 인물을 좀 정리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가르도 IMF 총재입니다. 이제 그 총재가 올 11월 그러니까 약 이제 3개월 정도 3-4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인물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저께와 오늘 유럽의 어떤 증시를 저는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가르도라는 인물은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가르도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IMF의 기본적으로 첫 여성 그 총재라는 평가가 있고 이번에는 결국 IMF를 중임했는데 이제는 IMF를 넘어서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유럽의 전 국가의 결국 경제 대통령이다 저런 인물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라가르도라는 인물 관련돼서는 상당히 시장이 어렵다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양적 완화라는 평가를 좀 다시 해보면 그만큼 돈이 없다면 결국 중앙은행에서 ATM을 그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상당히 힘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상승이 결국 라가르도라는 저 새로운 인물이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 이런 부분과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궤를 좀 갖춰야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결국 유럽 중앙은행 총재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드라기 총재가 이제 IMF 총재로 다시 한번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라기 총재나 라가르드 총재의 기본 입장은 상당히 시장에 돈이 어렵다면 양적 완화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두 인물이 시장에 돈을 상당히 풀어주는 즉 비둘기적 성향이 같기 때문에 코드가 맞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을 좀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핑계가 될 수 있다 보겠고요. 또한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IMF의 어떤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과거에 IMF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IMF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MF는 세계 무역 안정화를 위한 그 국제 기구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 섹터 관련돼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제한을 철폐하고 자금 공여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IMF 시각은 상당히 양비론이지만 상당히 좀 친숙한 그 국제 기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 라가르드란 그 IMF 총재, 아직까지는 IMF 총재이죠. IMF 총재 지난 2017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인물이 유럽 중앙회 총재가 된다면 결국 가상화폐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유럽의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 지금보다 시장이 어렵다면 나는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즉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그만큼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일단 유럽 증시의 상승에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가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가상화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뭐 설명이 좀 정확하게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금 가격은 우리가 상당히 시장이 어려울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가 금을 좀 챙긴다는데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상당히 좀 위험 자산을 볼 수 있는 것 같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왔을 때 그게 그 국내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당 1,600만 원 그리고 이번 주 월날에는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그 다우지수와 그 금 가격의 상승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다우지수와 금 가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지수 모습입니다. 즉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하락의 모습과 상승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예상보다 비트코인의 아래 시세는 비트코인의 시세를 넘어서 금가격 시세인데요. 결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는 금가격이 금방 하락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나는 금을 팔고 나는 주식을 살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6월달 이후에 동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의 모습과 금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주가와 금가격이 서로 간에 그 대치제다 이런 평가가 좀 맞물리고 있지 않아서 최근 들어서 2019년도 6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딱히 설명이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기본 팩트를 보면 그만큼 시장에 좀 돈이 많은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리츠 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이것은 시장에 돈이 많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다우지수의 금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이 어떤 이유보다도 시장에 상당히 그 최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예금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에 어떤 위험 자산 즉 리스크 테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유동성 자산이 많다 이렇게만 들어오겠고요. 또 페이스북 관련돼서는 뭐 지난 시기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브가 이제 2019년도 말 즉 내년부터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가상화폐를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예상보다 주가 한때 급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약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리겠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시세 최근 시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시면서 2019년도 그 올해 뭐 주당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당 300만 원 할 때 사면 지금 뭐 3배, 4배 즉 팔자 고쳤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은 뭐 상당히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이 코인데스크의 다크의 모습인데요. 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이 약 3,80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시각 현재는 비트코인이 11,000달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3배대로 4배 정도 올라왔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든 작든 나는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살 거야. 이런 어떤 시세가 예상보다 색깔이 강하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이걸 또 국내 이거는 뭐 가상화폐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도 최근에 그 지난주와 이번 주 모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되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결국 비트코인당 1,685만 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비트코인이 1,170만 원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글로벌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즉 이것이 뭐 국내 그 원달러 베이스로 말씀드려보면 결국 올해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평가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가상화폐는 결국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게 뭐 5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가상화폐 전망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상화폐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예상과 예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국제 글로벌 증시, 즉 미국의 다우지수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이 과거보다, 즉 미중의 어떤 그 협상이 예상보다 휴전이 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당히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우호적이면 금값이 하락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금값이 하락하지 못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2019년도 하반기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겠다. 즉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어떤 혼조성의 방향 속에서 글로벌 증시,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여프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에 영향 미칠까요? 네, 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하시면서 속상할 때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거 더 속상할 때가 있죠. 모두가 다 같이 손해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이 신나게 벌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벌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시장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리를 벌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신고가는 고사하고 끝모를 하락으로, 아니 저쪽마저도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휩싸였을 때 상당히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직접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인다는 것은 국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이재광의 나침판 오늘 한마디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투자를 하자.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거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그때마다 항상 제가 메모해둔 원칙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견이 있어요. 내 거에 대한 집착. 여러분도 주변에 남한테 가이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박사입니다. 야,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이 종목을 사세요, 이 종목을 파세요. 근데 막상 본인의 계좌, 주식 계좌를 보면 빨리해야 되는 단풍등급 키로 불구스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저 푸른 물결처럼 시퍼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욕심, 아집 그런 것들이 사견이 큰 대세 흐름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투자는 눈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꼭 지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결국은 승자로 이어지는 주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련이라든지 단순한 사기는 좀 자제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되는 원칙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당장 인보사가 사업의 전부인 코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현재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인보사 사태 결국 결론이 났죠. 어제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9일부터 인보사 제품
대해서 최종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10일 날 고령 TC준에 대한 상패 심사가 있습니다. 이 상패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인보사 사태에 관련해서는 각종 소송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TC준에 대해서는요, 이미 지난 13일 날 그 TC준 주주 294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고요. 또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이나 출자 약 한 320억 정도에 대한 반환 소송 또 회수 절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하고 출자한 금액 중에서 약 1,000만 달러죠. 한 120억 정도는 풋옵션이 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여파도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는요, 고령의 이용렬 회장을 포함해서 손문기 전 식약처장 그리고 이일경 현재 식약처장 등을 고발한 상태고요. 또 인보사 투여 환자들 있죠. 약을 투여받은 환자 한 244명이 현재 고령생명과학과 고령 TC준에 공동소장을 접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인보사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식약처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미 식약처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도 취소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10일 날 있을 이 TC준, 고령 TC준의 상장 폐지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그 여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한미약품이 비만 당뇨병 치료제 기술 수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꾸 바이오주의 악재가 될 만한 소식들만 계속 전해져 오는데요. 바이오주 짧은 호흡 그리고 긴 호흡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긴급 그 장마감 이후에 그 공시를 했죠. 이 한미약품이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수출 계약 1조 원에 달하는 그 계약이 해지했다는 그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저께는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1조 원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미약품을 포함한 일부 제약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1조 52억 원. 근데 하루 이후에는 1조 원의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 하는 통보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특성상 기술 수출이 체결됐다가 해약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미약품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 4건이죠. 지난 2016년 9월에 올무티닙이라는 베링거 인가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수출 계약을 한 그 회사인데요. 이 베링거 인가람과의 올무티닙이 계약이 취소됐고요. 또 2016년 12월에는 랩소슐레는 사노리로부터 역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올 연초에는요. BTK 그 억제제로 파트너사인 릴리사로부터 또 계약이 해결됐고요. 이번에 4번째입니다. 이번에 얀센이죠. 듀얼 어그니스테이를 가지고 이 얀산의 권리가 얀산 측에서 임상실험하다가 반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번에 체결한 그 지방간염 치료제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약품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해서 크게 손실 없는 이번에 얀센에서 하고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손실이라든지 우려감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위축될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한미약품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내 제약업종들이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한미약품도 지난 연초에 3월 달에 거의 50만 대를 넘어서던 주가가 최근 상승했다고 하지만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더 이상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승의 시점이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가가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상승 반전하는까지에는 다소의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은 놓여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미약품의 계약 해지 소식 또한 그렇잖아도 우울한 증시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더 앞서서도 제가 제약과 바이오업체 업종을 전단해드리면서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이 차별화 장세는 더욱더 심도 있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제약과 바이오업체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영향 어디까지 좀 미칠지 향방 짚어봐 주시죠. 예, 사실 이 한일 관계, 가깝고도 먼 나라,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나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격화 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본 측에서 성격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부품 3개 품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실시를 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하게 지금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상황을 다시 한번 겪은 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산자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대책을 열으면서 WTO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뭐 몇 년에서 그렇죠? 얼마까지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또 자동차 업계, 비즈 업계에 불어닥 친다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우려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해버렸습니다. 117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일본과의 이 경제 불협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위축 가능성이 더 빨라질지 모른다. 무디스를 포함한 세계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경고와 우려 메시지를 놓은 것이 환율이 급등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이 반도체로 시작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우려감은 역시 불가피한, 그렇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업종의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심사가 참 묘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같은 이 조선 그 거대 기업들이 그렇죠. 오케이 사인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 그게 우려하지 않았어요. 국내 이 조선업체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우려했던 것이 유로존에서 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면 어떡할까 했는데 이제는 일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일본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여파도 커질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것은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해운업체에서도 이번에 현대상선이 그 해운 모임인 디얼라이언스에 이번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이 디얼라이언스의 주도 세력이 일본입니다. 일본 해운사 완이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 업종에서도 이 일본이 목리를 부릴 경우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막 트랜지스터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착 장비 등은 일본의 시장 공급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럼 일본이 국내 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면 국내 제조업체사들은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그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소 IT 수입업체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소 수입업체의 30% 이상이 일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파가 중소업체까지 부품사까지 미칠 경우에는 산업 전반이 그죠 큰 요동을 보일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우리나라 무역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고 서로 보완적인 유민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도 피해가 그자면 일본도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베의 선택 지금은 극우주의 보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베가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익단체 겹치를 위한
단계를 위한 이런 조치들은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한일 관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는 필수 불가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경제 불협화음, 산업 전반의 확산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될 사항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폭락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는 기대감을 들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한 부분 사태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불협화음이 확산 움직임 또 여기다 국내적으로는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대표적인 의류업체라든지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국내 업체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습니다. 수혜보다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악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주는 혼돈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서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금주 소강국면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죠. 왜? 이번 주는 미국 시장 휴장이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전날은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장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일날, 금요일날 삼성전자 2분기 가이던스가 발표됩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과연 우려했던 대로 나오느냐, 아니면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느냐, 우려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관망 모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달의 핵심은 금주보다는 다음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죠. 먼저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역시 환율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71원, 5원 30전이 상승하며 1170원대로 급등했어요. 이렇게 환율 시장이 불안해서는 주시장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상루방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또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이 안정화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자기 가격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2192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아직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돼야지만 상승 전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돌파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락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중을 5대5 정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0%를 주식이 더 넘다 하시면 그 나머지 추가 분량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무리가 없다. 오늘도 하락할 때 처음부터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락 출발한다면 그 하락이 오히려 낙폭을 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오늘은 어제 급락으로 국내 시장이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상승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 또한 자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반등 국면이라는 장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역시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력 베스팅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아침까지는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 부산은 28도, 대전은 31도, 춘천은 33도까지 치솟아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 쉽고요. 또 농경지에는 가축들의 탈수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다행히 숨쉬기에는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는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남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장마 소식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와 함께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28도, 수원과 대전은 31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 28도, 광주와 전주는 32도, 대구는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서 더위는 당분간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선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